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우리와 중국 사이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뒤 대외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해져 갑니다. 이번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중남미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독재자 축출이냐, 미국의 침략 범죄냐, 국제사회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대외 정세에 미칠 영향부터 경제적 여파까지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급 의혹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개별 일탈로 규정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거듭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월요일 낮 법정에 출석합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4일 오전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뒤 정상 역할을 대행하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매체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한 트럼프의 어조가 전날 기자회견 때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She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Marco, and she said, "We'll do whatever you need." I think she was quite gracious, but she really doesn't have a choice. 로드리게스가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의 키맨으로 지목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방송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해서 베네수엘라 부통령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와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에 대한 협조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인터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ut what we're talking about is what happens over the next 2-3 weeks, 2-3 months, and how that ties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so we expect to see more compliance and cooperation than we were previously receiving.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양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카리브해 군사력 주둔 및 석유 봉쇄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체포 이유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미국은 석유가 풍부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필요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언급하며 서반구가 미국 적대국과 경쟁자들의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 강화가 이번 공격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한 것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체포 뒤 처음 법정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만 하루를 보냈는데요.
백악관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비행기 편으로 뉴욕에 도착한 화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미국 당국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수감 전 마두로는 미 연방 마약 단속국 사무실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좋은 밤이라고 말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미 동부 시간으로 5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뉴욕의 맨해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마두로가 처음 법정에 출석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체포돼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출석해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마두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지난 2020년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부인과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 가족과 측근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 및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서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체포에 항의하거나 찬성하는 시위가 각각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수감된 브루클린 구금시설 밖에서는 반전 시위대가 집결했는데요. 시위대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위협은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이다라고 외쳤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전쟁에 반대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에 돈을 쓰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도럴 등지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주민들이 모여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베네수엘라 국기를 어깨에 두른 채 거리로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조속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백악관은 마두로 생포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면서 작전 당시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마두로 체포를 위해서 몇 달간 모의 훈련을 벌이고 마두로의 식습관과 애완동물까지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인 마르라고에 차려진 임시 상황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인 래클리프와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양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작전 상황을 설명하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노타의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확고한 결의 작전 당시 상황실 모습입니다. If you would have seen what I saw last night, you would have been very impressed. I'm not sure that you'll ever get to see it, but it was an incredible thing to see.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마두로 관절을 본뜬 모형에서 모의 체포 작전을 수도 없이 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IA는 마두로 생포를 위해 평소 식습관을 비롯해 마두로의 동선과 애완동물까지 몇 달간 꼼꼼히 추적했습니다. How the CIA had been on the ground tracking Maduro, even tracking Maduro's pets for months and months, when it came to this question of how the U.S. is going to set up. 미군 특수부대가 관절을 급습한 새벽 2시, 마두로 부부는 침실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에서 깬 마두로가 강철로 둘러싸인 대피 공간으로 피신하려 했지만 미처 숨을 새도 없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It was a very thick door. It was a very heavy door, but he was unable to get to that door. He made it to the door. He was unable to close it. 트럼프 대통령은 강천문을 뚫기 위한 화염 방사기도 준비했었다며 마두로가 저항할 경우 사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장기 집권을 이어온 마두로 대통령,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미국과 대립해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며 갈등은 더 고조돼 왔는데요. 전격적인 군사작전의 배경에는 이권과 국제정치법, 정치적인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베네수엘라 공습명분은 마약 테러 조직 소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30척 넘는 마약 운반선을 공격했습니다.
11월엔 세계 최강 항공모함을 보내 군사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연말부터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까지 납포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He can do whatever he wants. It's all right. Whatever he wants to do. If he wants to do something, if he plays tough, it'll be the last time he's ever able to play tough.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작전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마두로 대통령은 부당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단합을 촉구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Paren la mano enloquecida de quien ordena bombardear, matar y llevar una guerra a Sudamérica, al Caribe. ¡Detengan la guerra! ¡No a la guerra! 마약 운반선 격침과 유조선 납포로 정권 교체를 압박했는데도 마두로 정권이 버티자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군사적 수단을 감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 엑소모빌 등 서구의 석유 기업들이 개발한 유전을 국유화했는데 미국은 이것도 원래 미국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They took all of our energy rights. They took all of our oil from not that long ago, and we want it back.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특수관계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70%를 중국이 사가는데 마두로 정권을 친미 우파 정권으로 바꿔서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뒷마당인 카리브해를 시작으로 반미 성향이 강한 남미에서 패권을 공고히 하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당장 전 세계 코카인 공급처로 지목받아온 콜롬비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엔은 콜롬비아의 요청을 받아 현지 시간 5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런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지도자들은 이번 군사작전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완벽했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לגבי ונצואלה אני רוצה להביע את תמיכת הממשלה כולה בהחלטה הנחושה והפעולה הנחושה של ארצות הברית להחזיר חירות וצדק גם לאזור הזה של העולם. 이탈리아도 마약 밀거래 등 안보 위협에 맞선 미국의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대체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이번 사태를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프랑스는 마두로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미국이 이를 해결하려고 개입한 방식은 국제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est pourquoi son départ est une bonne nouvelle pour les Vénézuéliens, comme on a pu le voir dans les images que vous avez diffusées à l'instant. Ensuite, oui, nous avons rappelé que la méthode employée contrevenait aux principes du droit international.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에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공격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고 중국도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교황도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l bene dell'amato popolo venezuelano deve prevalere sopra ogni altra considerazione e indurre a superare la violenza. 외신에서도 제국주의로의 회귀, 미국의 푸틴화라는 비판 속에 정당한 군사행동이라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중국 내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와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지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측은 중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입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방중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면서 6년 만에 가는 방중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위험 요인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또 베네수엘라 상황과 맞물려 무력 시위에 나선 건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아침 7시 50분쯤 평양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9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아직 정확한 재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맞물렸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연이은 국방 관련 현지 지도로 성과가시 극대화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경계하기 위한 무력 시위 일환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술 유도무기 공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생산량을 2.5배 더 확대할 것과 올해 상반기에 실전 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상반년도부터 중요 부대들의 이 무기 체계를 편제적으로 장비시키게 된다고. 이스라엘 정밀 대전차 무기인 스파이크와 비슷한 무기 체계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사용한 불새 퍼로 보이는데 러시아 지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과 초대형 방사포 생산 공장 등 군사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국방력 강화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갑질, 폭언부터 투기까지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이해운 기획일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친정이었던 야권 의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개별 언급은 자제해달라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25분 정도 떨어진 영종도 한 공원입니다. 인천공항이 공식 개항하기 1년 2개월 전인 2000년 1월 이해운 후보자 남편은 이곳의 토지 6천여 제곱미터, 약 2,000평가량을 공시지가 13억 8천만 원을 사들였습니다. 5년여 뒤 한국토지공사에 팔 때는 3배 가격, 시세 차익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하던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자한 일종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도 주목됩니다. 야권에서는 송도와 강화도 인근 고속도로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총책임자가 당시 이 후보자였다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 부부가 해외 유학 중이던 1992년 재건축 열풍이 불던 서울 응봉동 일대에 상가 5채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는 시세 대비 3.8배의 수익을 거뒀다면서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따르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의혹이 잇따르고 민심도 악화하자 이 후보자는 직접 나섰습니다. 친정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겁니다. 대부분 냉담한 반응이었는데 이 후보자는 살려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에 실패라며 청와대까지 전선을 넓혔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다시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지금은 국민과 언론, 국회가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검증 실패라는 말에는 이렇게 발끈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도전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하고 갑질 피해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일종의 전향 인사란 점에서 여야 모두 다소 궁색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을 비롯해 10개가 넘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공천 헌금 문제를 두고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의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김 의원과 의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각각 강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배우자가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갑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해 11월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며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겁니다. 이외에도 김병기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에 관여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등 경찰이 수사하는 의혹만 1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통합 수사를 위해 차남의 대학 편입 등에 관한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사건 서류 등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앞으로 소환 조사 등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면서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파장 차단에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묵인 그리고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을 키우며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내내 공천 헌금 의혹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살림을 총괄하는 조승래 사무총장까지 나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죄송하다, 전화위복 계기로 삼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늘 하나라도 셀 수 없는 그런 빈틈이 없도록. 다만 이번 사안은 개별 인사의 일탈일 뿐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꼬리 자르기 말고 여권이 좋아하는 특검으로 공천 헌금 수수는 물론 묵인과 은폐 의혹까지 싹 털어보자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제보했을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김현지 보좌관이 이를 뭉갠 정황이 있다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넘겼는지.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과 김현지 당시 보좌관 사이 통화 녹취까지 있는 걸로 알려지며 국민의힘은 한껏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강선우 의원이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한 건 김병기 전 원내대표보다 윗선인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우군인 조국혁신당마저 연일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론도 경찰 수사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민주당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연말 내내 필리버스터로 맞붙었던 여야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새해 1호 법안이라고 강조했고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라고 규정했고 통일교 특검에는 신천지 의혹을 넣으면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조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색 점퍼에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이별 통보에 집으로 찾아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어 이별 통보받고 범행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별 통보 받고 범행하신 거 맞습니까? 예. 조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소방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집안에 같이 있던 피해 여성의 딸이 엄마가 흉기에 다쳤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서울에서 충남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다며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서 보행자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만큼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종강역 추돌 사고 가해자 70대 A씨를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신병 확보 기간을 늘려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할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제외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A씨가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경찰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인 A씨가 퇴근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낸 추돌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만 모두 14명. 이 가운데 40대 여성 보행자는 숨졌습니다. 보행자를 덮친 데 이어 다른 차들까지 연달아 들이받을 만큼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한 상황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쳤습니다. 졸음운전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가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긴급 차량 여러 대가 출동해 주변을 정리 중인 상황.
흰색 SUV 한 대가 돌진하면서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뒤엉킵니다.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사고가 난 건 새벽 1시 50분쯤, 첫 번째 사고가 난 지 약 30분 만이었습니다. 다리 아래가 바로 사고 지점입니다. 당시 경광등을 단 차 여러 대가 도로를 밟히고 있었지만 SUV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수습 중이던 사고 현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이승철 경감과 견인차 기사가 숨졌습니다. 또 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 사고 때 다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지만 2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처리 중인 레카 기사님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그다음에 소방 두 분까지 해서 네 분을 추격한 사고입니다. 본인 진술로는 졸음 운전을 했다. 숨진 이승철 경감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 때 12지구대 소속입니다. 지난 1997년 임용돼 3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았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2 자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인에게 녹조 근정 훈장을 추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연결식은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했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어느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에 입점한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6도, 한낮에는 2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지만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선 한반도 평화와 한한연 등 양국 간의 핵심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개별 일탈로 규정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거듭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마약 범죄를 명분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했죠. 13년 동안 이어져온 반미 철권 통치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두로 본인뿐 아니라 부인까지 뉴욕으로 압송했는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휴가를 찬 채 주위를 둘러보는 후드티를 입은 여성 뒤로 모자를 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플로레스가
마약 단속국 요원들에 둘러싸여 뉴욕 본부로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마두로는 새 인사까지 건네며 애써 여유를 부렸지만 13년 독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63살인 마두로는 버스기사로 일하다 1992년 쿠데타로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 석방운동에 앞장서며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직후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뒤 부정선거 반발에도 석유산업 국유화와 반미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지만 마두로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서며 지난해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가 유조선을 납포하며 강도 높은 퇴진 압박에 나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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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함께 연행된 부인 플로레스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6살 연상으로 정치적 동반자로 평가됩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마두로 집권 뒤 결혼하고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숨은 권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인과 측근들도 서방에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격적인 마두로 축출로 베네수엘라 통치권은 일단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과도정부 직접 운영을 예고한 만큼 내부 권력 투쟁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문제는 과정인데요.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는 미국 헌법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검찰에 기소된 마약 사범을 체포했을 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부인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의 이권을 위해 불법적인 침공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It's illegal. The president doesn't have authority to do it. Blood for oil. I've been saying it for weeks. This is blood for oil. It's got nothing to do with narco trafficking. 자위권을 넘어서는 무력 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국가 원수가 가진 면책 특권을 무시한 데다 외국 영토에서의 법 집행도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There is the prohibition of extraterritorial law enforcement, which is exactly what this case would be. It is a capture or abduction of a foreign leader in foreign soil.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두로가 뉴욕 남부지검에 기소된 마약 사범인 만큼 정당한 사법권 행사였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Maduro and Flores have been indict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for their campaign of deadly narco-terrorism against the United States.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밀집한 플로리다 등지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마두로 축출로 길었던 독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희망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베네수엘라 측이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방송 연설에서 전날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과 군인,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드리노 장관은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집계치가 마두로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8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 전선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형에도 중요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키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 4강 중 유럽연합을 빼곤 모두 전쟁 중이거나 군사행동에 얽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만 4년 가까이 전쟁하는 러시아, 타이완 포위 훈련으로 긴장감을 한층 높인 중국, 그리고 새해벽도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미국, 최강대국의 군사행동이 국내 국제법 위반 지적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되면 다른 강대국들도 덩달아 부추길 수 있습니다. The stronger countries trying to take as much as possible, leaving aside all kind of inter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특히 미국 자신이 주권국을 침공한 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지금이 중국엔 타이완 침공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No, nothing worries me. But you said where there's I've been doing naval exercises for 20 years in that area. 4월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이처럼 날선 발언은 피했지만 타이완 문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주요 전략이자 중국 역시 핵심 국익 사안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말한 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까지 통제하면 베네수엘라 석유 최대 수입국이자 14조 원 넘는 최대 채권이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생겨 두 나라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Southern American countries will currently think twice before they increase their trade or economic ties with China or Europe instead of with the US. 무역 관세 전쟁에 주로 집중됐던 양강의 패권 경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첨예해지는 겁니다. 外交部发言人昨天表示，中方对美方悍然对一个主权国家使用武力，并对一国总统动手，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보단 서반구 패권을 주창하면서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압박이자 동시에 대범한 행동에 나설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일본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중일 갈등 속에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국제법 위법 논란에 미국에 대한 지지도 비판도 어려워 외교적 난제에 부딪혔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일본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법 원칙을 중시해왔다며 G7 국가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적 난제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용인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반면 미국을 비판할 경우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 속에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올해 초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私に対して訪米のご招待を改めていただきました。本年春の訪問に向けまして具体的に調整するということで一致しました。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자국 이익을 위해 무력도 불사한다는 트럼프 정권의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사히 신문은 군사력으로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강행한 것은 국제 질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하는 등 상당수 일본 언론은 미국이 국제법보다 국익을 우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군사 행동에 일본이 대외적으로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할지를 놓고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8년여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은 오늘 열리는데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등 양국 간의 핵심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 국빈 자격으론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이 중국 땅을 밟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기도 한 인허진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영접에 나서는 등 중국은 공항에서부터 이 대통령 내외를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의 3박 4일 중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오늘 펼쳐집니다. 우선 오전엔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등 재계 대표들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대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대면한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빽빽한 시간표를 함께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현안,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등 양국 간 핵심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거듭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언급 대신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시진핑 주석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모색도 시도해보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북한이 이 대통령 방중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에 나선 만큼 한중 정상 간 북한 관련 대화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 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면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25만 8천여 명입니다.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던 2024년보다 1만 5천여 명 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300여 명 늘어난 36만 6천여 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10만 명 넘게 많았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여 명으로 2020년 인구가 처음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8만 명 넘게 늘어난 1,08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해 아동 인구보다 400만 명 넘게 많았습니다. 아동 인구뿐 아니라 청소년 인구와 청년 인구 모두 재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인구 구조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필연적으로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격차는 24만 4천여 명으로 2015년 여자가 더 많아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2,608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 4천여 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인구는 2,503만여 명으로 13만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104만 5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확대 추세를 줄일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10년 사이에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규모가 컸고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투입된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사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수는 18% 줄어들었는데 사교육 규모는 거꾸로 60%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이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 2천억 원가량으로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60% 늘었습니다. 총액 면에서도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을 압도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44만 2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릴수록 사교육이 더 늘어나는 추세,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이의 방과 후 공백을 메워야 하는 데다 잦은 입시 변화에 맞춰 선행 학습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유아 4세 반, 7세 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10년 후에 어떻게 입시가 바뀌고 어떤 형태로 수능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안감들로 인해 무거워진 사교육비 부담에 가게 살림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한 달 사교육비는 61만 1천 원으로 식비 다음으로 지출 규모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 10년 뒤 입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낸 한국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고학생 8,718명 가운데 94.9%가 학교 선생님에게서 한 번도 신체적인 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답이 76.3% 나왔던 지난 2014년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벌을 받아봤다는 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는 1년에 1, 2회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교에만 적용해오던 다자녀 우선 배정 혜택을 내년부터 후기 일반고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 전형에서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는 희망한다면 형제와 자매, 남매가 다니고 있는 일반고 신입생으로 우선 배정됩니다. 경제 한 주 뉴스입니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뒤 나흘 동안 KT에서 이탈한 고객이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33%로 5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로 국내산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한 가운데 국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마저 공급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와 대내 투자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분간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7%로 지난 202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의 매도 규모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주 뉴스였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엇갈리는 반응을 중앙일보가 정리했습니다. 무력 침략을 저질렀다며 미국을 강력하게 규탄한 쪽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신중한 반응이고요. 유럽과 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거리에 따라서 입장이 분분했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미국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영국과 스페인은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브라질과 쿠바는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공개 옹호에 나섰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엇갈렸는데요. 전 세계 베네수엘라인들이 환호한다와 현대판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란 평가가 공존했습니다. 이번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고 의회 승인이 없었던 점은 위헌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영향은 어떨까요?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시장에선 국제 유가가 2% 넘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0위권 밖이라서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3천억 배럴 이상으로 전 세계 1위로 추정되죠. 만약 미국이 석유 통제권을 갖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유가 하락 기대감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엔 적지 않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의 국채는 장기간 채무 불이행 상태였는데요. 부채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채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석유 수출을 통제해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글로벌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 정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잠시 후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소각장은 단 4곳, 쓰레기 수출 특별시가 된 서울시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 쓰레기들은 지방으로 원정 소각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본 도쿄로 가볼까요? 빌딩 숲 사이 높게 솟아있는 흰색 건물, 바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도쿄는 오래전부터 직매립 제로 시대에 대비했고요. 도쿄 23개구에 총 22개의 소각장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소각장이 도심 속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게 특징인데요. 소각열로 전력을 생산하고 여열로는 온수 수영장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공공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은 한 곳도 하지 못했고요. 그나마 있는 4곳도 모두 노후시설입니다. 민간 소각장은 아예 없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자치구들이 경기와 충남 등으로 원정 소각에 나서는 겁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 건 예견된 그림이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발생부터 재활용, 처리까지 도시 쓰레기 정책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선에 KTX가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넘게 단축돼서 동해안 접근성이 개선되며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KTX 이음 열차가 강릉역으로 들어옵니다. 여행 가방을 든 관광객들이 줄지어 승강장에 내립니다. 지난 30일부터 동해선에 최고 시속 260km의 KTX 이음이 처음 투입됐습니다. 부산 강릉 구간을 하루 왕복 3차례씩 오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3시간 50분대로 기존 ITX 마운보다 1시간 10분 단축됐습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이제 금방 와 있긴 했었고 다음에 또 강릉 오게 되면 또 이용할 것 같기는 해요. 동해선은 지난해 1월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이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KTX 투입으로 하루 최대 2천여 명이 더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이용객은 28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KTX 투입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열차 승차권 제시해 주시면 그 해양 레일바이크, 해상 케이블카, 환승굴 등 10개소를 이제 삼척 시민 할인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선로 수용 능력 한계로 기존 ITX 열차 8편 중 7편의 출발 도착역이 강릉에서 동해역으로 바뀌면서 강릉 이용객들의 선택지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수용 능력과 이용 추이 등을 토대로 열차 증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이 지난해 유료 방송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 YTN의 2025년 연간 시청률은 0.914%로 전년보다 0.0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상파 등을 포함하면 5위에 해당하는데요. 전년보다 4계단 오른 순입니다. 특히 다른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 TV보다 주간 시청률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57주 연속, 월간 시청률은 13개월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YTN은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하는 언론으로 보도 및 종편 6개사 가운데 1위, 전체에선 SBS, JTBC보다 앞선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언론 수용자 조사는 언론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피겨의 간판 스타 차준환 선수가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받게 됐습니다. 치열한 각축을 벌인 여자부에서는 신지아 이혜인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물렁루즈 주재국의 중후한 선율과 함께 차준환이 연기를 시작합니다. 고난도인 4회전 점프를 첫 과제로 깔끔하게 성공하더니 트리플 악셀 등 연이은 점프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스핀까지 가장 고난도로 수행하며 빈틈없는 클린 연기를 선보인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를 합쳐 총점 180.34점을 받았습니다. 전날 치러진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더한 최종 점수는 총점 277.84. 지난해 11월 치러진 1차 선발전에서 부추 적응 문제로 2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2차 대회에서 압도적 기량을 선보이며 대회 우승과 함께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과 2022년 베이징 대회에 이은 3회 연속 올림픽 진출입니다. 성장했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밀라노 올림픽에 가서도 그저 최선을 다하고 또 지난 수년간 쌓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오고 싶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신지아가 쇼트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1위로 생애 첫 올림픽 출전 영예를 안았고 마지막 출전권 한 장은 유영, 김채연 등과 각축을 벌인 끝에 이혜인이 차지했습니다. 절실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최선을 다해 좋은 연기 보여드리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매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였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돼서 그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임혜나, 권예조가 아이스댄스 종목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이후 8년 만에 팀 이벤트에도 출전하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부산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여자 농구 스타들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축제의 한마당을 즐겼는데요. 그 뜨거운 축제 현장을 허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려한 입장 퍼포먼스와 함께 막을 올린 여자농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 골이 터질 때마다 마치 공연장에라도 온 듯 눈길을 사로잡는 댄스 세리머니가 펼쳐졌습니다. 평소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감독님도 이날만은 애교를 숨기지 않고 선수들은 느릿느릿 둔하기만한 감독님을 마음껏 놀려도 봅니다. 그렇게 설렁설렁할 거면 나가주세요.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여자농구의 전설 박정은 감독의 석점 슛은 계속 림을 외면했지만 감독도 선수도 그리고 팬들도 모처럼 승패의 부담을 벗어던지고 마음껏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BNK 가드 이소희가 석점슛 콘테스트와 스킬 챌린지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소속팀에서도 식스맨급인 변소정은 25점을 넣는 깜짝 활약으로 별 중의 별 올스타전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가 MVP를 받을지 정말 몰랐어가지고 사실 올스타가 처음이라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들 좀 좋게 봐주셔서. 여자농구 올스타전 유료 입장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5,700여 명이 축제를 즐긴 가운데 여자 프로농구는 오는 10일 정규 리그를 재개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어제는 아웃이었고 오늘은 또 인이고 내일은 또 아웃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 맨날 바뀌잖아 이게. 들어왔네요. 1입니다. 중량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이제 라인과 볼 사이에 공간이 보이느냐잖아요. 그렇습니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가는 것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처음에 에이트가 있는데. 어렵게 맞고. 앞에놓는 겁니다. 스파이크. 이나웃 비디오 판독. 가장 많이 눌렸을 때를 봐야 되죠.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인으로. 어제는 아웃이었다가 오늘은 인이었다가 또 내일은 또 아웃이라고 했다가 다음 주는 다르고 일주일에 나가면 다 이렇잖아요. 맨날 바뀌잖아 이게. 오늘은 절기 소환인데요. 보통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춥다고 하죠. 다행히 오늘은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고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8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겨울이라 공기가 차가운 만큼 옷차림은 꼭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밤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3.8도, 대구는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도, 광주 6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